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풀섭의 산날이 초롱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는 달이다. 오세영님의 8월의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도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마 8월, 9월 하반기 이어서도 계속 하루하루 바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어느덧 이제 가을이 또 다가오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또 하루하루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앵무새 죽이기 12화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 우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보기 드물게 근엄한 표정을 한 주민들도 마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여름꽃으로 활활 불타고 있는 모디 애킨스 아줌마네 마당을 가리키고 있을 때 아줌마가 마침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모디 아줌마에게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현관에 있는 아줌마는 너무 멀어서 표정이 또렷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늘 아줌마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아줌마의 기본 상태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줌마는 팔짱을 끼고 어깨를 약간 내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햇빛의 안격을 반짝이며 서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줌마는 가장 아기를 품은 웃음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차를 몰던 사람이 노새를 늦추자 한 여자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영을 쫓는 자는 어두움 중에 가니라. 그러자 모디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도다. 마차를 몰던 사람이 노새를 빨리 몰아가는 동안 세족 침례 교도들은 아마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성서를 인용한다고 추측했을 겁니다. 왜 그들이 모디 아줌마네 마당을 끔찍히 싫어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낮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사람치고 모디 아줌마의 성서 지식은 그야말로 놀라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오늘 법정에 오전에 가실 생각이세요? 오빠가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아줌마네 쪽으로 어슬렁 걸어왔던 겁니다. 아니, 오늘 아침엔 볼 일이 하나도 없어. 아줌마가 대답하셨습니다. 구경하러도 안 가세요? 딜이 물었습니다. 안 간다니까. 불쌍한 한 인간의 목숨을 두고 재판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건 병적인 일이야. 저 사람들 좀 봐라. 마치 로마의 카니발 같구나. 모디 아줌마,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재판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가 않죠. 내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공개적으로 재판을 연다고 해서 내가 꼭 참석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아줌마가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가 옆에 다가오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계셨습니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좀 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연설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스테퍼니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모디 아줌마가 물으셨습니다. 지트니 정글 슈퍼에 가는 중이지. 모디 아줌마는 스테퍼니 아줌마가 모자를 쓰고 지트니 정글에 가는 것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에티커스가 어떻게 하나 법정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스테퍼니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커스한테 소환장 받지 않도록 조심해. 우리는 모디 아줌마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스테퍼니 아줌마가 그 사건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소환될지도 모른다고 모디 아줌마가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점심을 드시러 집에 오신 정오까지 그럭저럭 견뎌냈습니다. 아빠는 오전 내내 배심원을 선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우리는 딜을 불러내 같이 읍내에 갔습니다.
마치 축제날 같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노새와 마차가 나무마다 모두 매여 있어 짐승 한 마리 더 메워둘 말뚝도 없었습니다. 법원 광장은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과일병에 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시럽 바른 비스킷을 삼키는 소풍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디차게 식은 닭과 튀긴 돼지고기로 뜯고 있었습니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잡화점에서 산 정구 모양의 병에 담긴 코카콜라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고요. 기름때가 묻은 애들은 어른들 틈에서 놀고 있었고 갓난아이들은 엄마의 젖가슴에 붙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멀리 광장 목퉁이에 있는 흑인들이 정어리와 크래커 그리고 좀 더 맛이 강한 네이콜라로 식사를 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돌퍼스 레이먼드 아저씨도 그들과 함께 앉아 계셨고요. 형, 저 아저씨는 봉지에 든 뭔가를 마시고 있는데? 딜이 말했습니다. 돌퍼스 레이먼드 아저씨가 그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잡화점에서 산 노란색 빨대 2개가 아저씨 입에서 갈색 종이 봉지 깊숙이까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딜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종이 봉지 안에 어떻게 그걸 넣어둔 걸까? 그러자 오빠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코카콜라 병에다 위스키를 가득 담아가지고 종이봉지 안에 넣어둔 거야. 여자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말이지. 오후 내내 마시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물론 잠깐씩 나가서 병을 다시 채워오시지. 그런데 왜 흑인들과 같이 앉아 계신 거야? 언제나 그러셔. 우리보단 흑인들을 더 좋아하나 봐. 멀리 군 경계선의 근처에 혼자 사시지. 흑인 여자를 얻어서 온갖 혼혈아들을 낳았어. 그 아이들이 나타나면 알려줄게. 아저씨는 백인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는데 딜이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강둑 한쪽 땅이 모두 아저씨 거야. 게다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거든.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걸까? 그게 아저씨의 방식이니까.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아저씨는 결혼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러신다는 거야. 누구더라? 그랬지. 맞아. 스펜서네 집안 여자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나 뭐래나. 아무튼 성대한 결혼식 올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대. 결혼식 예의노소를 마친 뒤 신부가 2층에 올라가서 자기 머리통을 날려버린 거야. 엽총으로 말이지.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서. 왜 그런지 밝혀줬어? 아니, 돌퍼스 아저씨 말고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아저씨한테 흑인 여자가 있다는 거 알아냈다는 거지 뭐. 아저씨는 그 여자를 그냥 둔 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였고 그 뒤로 줄곧 아저씨는 술에 쩔어 지내셔. 하지만 아저씨는 자기 아이들에겐 진짜 잘해주시고. 오빠, 혼혈아가 뭐야? 내가 물었습니다. 백인 피가 절반, 흑인 피가 절반인 사람이야, 스카웃. 너도 봤잖아. 잡화점에서 배달하는 빨간 곱슬머리 애. 걔가 바로 혼혈아인데 정말로 비참해. 뭐가 비참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느 쪽에도 속할 수가 없으니까. 흑인들은 반쪽인 백인이라고 배척하고 백인들은 반쪽이 흑인이라고 배척하거든. 그러니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지. 돌퍼스 아저씨는 자기 아이들 중 둘을 부추거국으로 보내버렸대. 북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다나 봐. 저기 한 명 지나간다. 조그만 사내 아이 하나가 흑인 여자의 팔을 붙잡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완전히 흑인처럼 보였습니다. 널쩍한 코에 이가 고른 그 애는 짙은 초콜릿색 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즐거운 듯 깡충깡충 뛰면 흑인 여자가 손을 잡아당겨 멈추게 했습니다. 오빠는 그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 애가 바로 그런 애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뭐야? 그걸 어떻게 알아? 흑인 같아 보이는데. 딜이 물었습니다. 어떤 때는 알 수 없어.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말이야.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레이먼드 집안 피가 절반은 섞여 있거든. 하지만 내 말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지. 내가 물었습니다. 스카운, 말해줬잖아.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흑인이 아니지는 어떻게 알아? 잭 핀치 삼촌 말로는 그건 정말 모르는 거래. 핀치 집안 족보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분명히 흑인이 아니지만 구약 성서 시대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피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 집안이 구약 성서 시대부터 내려왔다면 그건 까마득히 먼 얘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선 흑인 피가 단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 취급을 받아. 저기 좀 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슨 신호가 있었는지 점심 먹던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신문지며 셀로판지며 포장지가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한테 달려갔고 엄마들은 갓난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사내들은 땀에 쩐 모자를 쓰고는 식구들을 모아 법원 안으로 몰았습니다. 멀리 광장 목퉁이에 앉아있던 흑인들과 돌퍼스 레이먼드 아저씨는 자리에 일어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몇 없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백인들 뒤 문간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들어가자. 딜이 말했습니다. 안 돼. 저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까진 기다리는 게 좋아. 아빠가 우리를 보면 좋아하지 않으실 거니까. 오빠가 말했습니다. 메이콘 군 법원 건물은 한 가지 점에서 알링턴 묘지를 어렴풋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쪽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콘크리트 기둥이 지붕에 비해 너무 육중해 보였거든요. 1856년 화재 때 모두 타버리고 오직 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둥 주위에 또 다른 법원 건물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 기둥과는 관계없이 세웠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듯합니다. 남쪽 현관만 아니라면 메이콘 군 법정 건물은 초기 빅토리아 건축 양식으로 북쪽에서 바라보면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그리스식을 본뜬 기둥은 노기스럽고 시간도 제대로 맞지 않은 시계가 달린 커다란 19세기 시계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시해도 과거의 유산이라면 뭐든지 길을 쓰고 보존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던 겁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층에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늑한 방을 몇 개 지나야 했습니다. 세금 사정관, 세금 징수관, 군서기, 군검사, 순회서기, 유언검인 판사가 썩어가는 기록 문서와 습기 차고 낡은 시멘트와 키키한 오줌 냄새가 뒤섞인 어둡고 시원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투박한 마룻바닥에는 언제나 먼지가 한 겹 깔려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경 탓에 키가 작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바람이나 햇빛을 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군중이 그렇게 1층 복도를 메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빠랑 딜과 떨어진 나는 오빠가 언젠가 나를 찾아오려니 생각하고 혼자서 벽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게으름뱅이 클럽 사람들 틈에 낀 채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게으름뱅이 클럽은 흰색 셔츠와 카키색 바지에 멜빵을 맨 노인들의 모임으로 그들은 젊은 시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세월을 보내고 지금 인생의 황혼기도 마찬가지로 광장 떡갈나물 및 소나무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의 말씀으로는 법원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비판하는 그 노인들은 오랜 관찰을 통해 법원장만큼이나 법률에 박다고 했습니다. 보통 때는 자기들만 법원의 자리를 메우는데 오늘은 편안한 일상상과 방해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듯 보였고요. 그들이 입을 열자 그 목소리가 격식을 차리지 않는데도 왠지 무게있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아빠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겠지?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난 그런 말은 하지 않겠어. 에티커스 핀치는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 다른 노인이 대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법률을 읽을 줄 알지. 그 일밖엔 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회원이 킬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빌리,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법원이 이 깜둥이 녀석을 변호하라고 그를 임명한 거라고 세 번째 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에티커스는 그 녀석을 변호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은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호를 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 사실만 알았더라면 우리는 아빠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여러 번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싸움도 덜하고 소동도 덜 피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읍내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 사람을 변호하도록 아빠를 임명했고 아빠는 그를 변호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읍내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이 2층으로 올라가길 기다렸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회원 중 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2층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클럽 회원들은 관절이 뻣뻣한 무릎을 끌고 위층으로 올라가다가 아래쪽으로 나를 찾고 있는 딜과 오빠와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비집고 지나갔고 오빠가 스카웃 자리가 하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서 있어야겠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좀 봐. 흑인들이 2층으로 밀려오자 오빠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노인들은 입석 자리를 거의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운이 없었고 오빠는 전부 내 탓이라며 투덜거렸습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벽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겠니? 검은 모자를 쓴 사이크스 목사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스카웃이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봐라. 어떻게 해보마. 사이크스 목사님은 조금씩 위쪽 층으로 나아갔다가 잠시 뒤 돌아오셨습니다. 아래층에는 자리가 없어. 나와 같이 발코니로 가도 괜찮겠니? 물론이죠.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사이크스 목사님보다 앞서서 재빨리 법정층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라가 문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이크스 목사님 숨을 몰아쉬며 우리를 따라오셔서는 발코니에 있는 흑인 사이로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흑인 4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맨 앞줄 자리를 우리에게 내줬습니다. 흑인 발코니석은 마치 2층 베란다처럼 법정의 세 벽과 이어져 있었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잘 보였습니다. 배심원들이 긴 창문 밑 왼쪽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그을리고 깡마른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골 농부처럼 보였는데 이는 당연했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배심원 자리를 거부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뒤로 빠졌기 때문에 좀처럼 배심원석에 볼 수 없었거든요. 배심원 중 한둘은 정장 차림을 한 커닝햄 집안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들은 허리를 펴고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순회 재판 검사와 또 다른 사람, 아빠와 톰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 변호사 테이블에는 갈색 책 한 권과 노란색 서판이 놓여 있었고 아빠의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람석과 법정을 가르는 난간 안쪽에는 증인들이 소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 쪽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판사석에 앉아있는 테일러 판사님은 마치 졸고 있는 늙은 상어처럼 보였습니다. 판사님 아래쪽 앞에서는 돌갈방어 격인 서기가 뭔가 빠르게 쓰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은 내가 지금껏 보아온 대부분의 판사들과 같았습니다. 백발에다 얼굴이 붉으스레하고 상냥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놀랄 만큼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책상에 두 다리를 올려놓으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주머니 칼로 손톱을 파기도 했습니다. 형평재정 심리가 지루하게 진행될 때 특히 점심을 먹은 뒤에는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변호사가 판사님을 깨우러 일부러 책 더미를 밀어 떨어뜨렸는데 그 졸린 듯한 인상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지도 않은 채 테일러 판사님은 히틀리 씨, 다시 그랬다가는 $100 벌금을 내게 될 거요 하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테일러 판사님은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아무렇게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모든 절차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공개법정에서 판사님이 몹시 당황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커닝햄 집안일 때문이었죠. 올드세럼은 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초창기에는 별개의 두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았지만 불행하게도 똑같은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커닝햄 집안 사람들이 코닝햄 집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 마침내 이름의 철자는 그야말로 학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리적인 문제라는 것도 잠시뿐 커닝햄 집안의 한 사람이 토지 소유권 문제로 코닝햄 집안의 한 사람과 다퉜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습니다. 이 문제로 다투는 동안 짐스 커닝햄은 자기 어머니가 소유권 등기부 등본에 커닝햄이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코닝햄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철자를 잘 모르고 글도 잘 읽지 못하던 자기 어머니는 저녁이 되면 앞쪽 베란다에 앉아서 먼 산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는 겁니다.
무려 9시간에 걸쳐 그 별난 올드세럼 주민들의 증언을 들은 뒤 테일러 판사님은 이 사건을 법정에서 기각해 버리셨습니다. 그 근거를 따지자 판사님은 소송 원조 묵인이야 하고 소리치고는 각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만족하길 바란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죠. 그게 바로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에게는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으면 불을 붙이지 않은 긴 시가를 입에 물고 천천히 씹으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시간은 조금씩 없어졌다가 몇 시간 뒤에 담배의 진은 없어지고 침에 섞인 채 미끌거리는 납작한 덩어리가 되어 다시 나타났지요. 언젠가 나는 판사님에게 입 맞추는 것을 판사님 부인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고 아빠에게 여쭤보았더니 아빠는 그분들이 입맞춤을 자제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증인석은 테일러 판사님 오른쪽에 있었고 우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 헥테이트 아저씨가 벌써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빠,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유월 집안 사람들이야? 내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헥테이트 아저씨가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시니까 잼 오빠가 말했습니다. 테이트 아저씨는 재판을 위해 정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 보통이 입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장화도 신지 않았고 점퍼도 입지 않았으며 턴안을 넣은 허리띠도 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는 아저씨가 무섭지 않았죠. 깍지 낀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놓고 몸을 앞쪽으로 구부린 채 증인석에 앉아서 순회 재판 검사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길머 검사님은 우리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에보츠빌에서 왔는데 재판이 열릴 때만, 그것도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 있는 재판이 열릴 때만 어쩌다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맨들맨들한 얼굴에 점점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분은 적게는 40살에서 많게는 60살까지 들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한쪽 눈이 약간 사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머 검사님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사시 눈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심원들과 증인들에게 아주 지독하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배심원들은 길머 검사님이 주의 깊게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믿고서는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것은 증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트 씨, 당신 말에 따르면 길머 검사님이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테이트 아저씨가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무릎을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테이트 씨, 배심원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누가 당신을 불렀나요? 예, 어느 날 밤 그러니까 밤 6시가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트 아저씨가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말입니까? 11월 21일 밤이었습니다. 막 사무실에서 퇴근하려는데 6월씨가 몹시 흥분한 상태로 찾아와서는 어서 자기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깜둥이 녀석이 자기 딸을 강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까? 물론이죠. 자동차를 몰고 가능한 빨리 갔습니다. 가서 보니 무엇이 있던가요? 앞쪽 방 한가운데 그녀가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섰을 때 오른쪽에 있는 방 말입니다. 꽤 얻어맞은 듯 했지만 제가 이렇게 세워주니 구석에 있는 양동이 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누가 때렸냐고 물으니 톰 로빈슨이 그랬다고 했죠. 손톱을 살펴보고 있던 테일러 판사님은 마치 이의 제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고개를 들어 아빠를 보셨지만 아빠는 그냥 잠자코 계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때렸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억지로 몸을 범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로빈슨의 집으로 달려가 그를 데리고 왔죠. 그녀는 바로 그 사람이 그랬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지요. 이게 사건의 전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길머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에드커스 변호사, 질문할 거 없소? 있습니다.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빠는 의자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밀어놓고 다리를 꼰 다음 한 팔을 의자 뒤편으로 넘겨 올린 채 앉아 계셨습니다. 보안관님, 당신은 의사를 불렀습니까? 다른 누구라도 의사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테이트 아저씨가 말하셨습니다.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고요?
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테이트 아저씨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왜 부르지 않았나요? 아빠의 목소리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지 않았는지 말씀드리죠. 핀치 변호사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도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고요? 보안관님이 현장에 있는 동안 의사를 불렀거나 의사를 데려왔거나 또는 그 여자를 의사한테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러자 테일러 판사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에디커스 변호사, 보안관은 3번씩이나 질문을 대답했소. 그 사람은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 하오. 판사님, 그저 확실히 해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잼 오빠는 발코니 난간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꼭 움켜쥐더니 갑자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아래쪽을 쳐다봤지만 그럴 만한 반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공연히 극적으로 보이려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딜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 옆에 계신 사이커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나지막하게 물어봤지만 오빠는 짤막하게 쉿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보안관님, 당신은 그녀가 엄청 얻어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얻어맞았죠? 아빠가 다시 말을 이어나가고 계셨습니다. 글쎄요. 보안관님, 그녀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만 진술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녀는 머리 부분을 얻어맞았습니다. 팔뚝에도 이미 상처가 나 있었고요. 대략 한 30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걸 어떻게 알았죠? 테이트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 말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꽤 얻어맞은 상태였습니다. 눈 언저리도 까맣게 멍들어 있었고요. 어느 쪽 눈이었나요? 테이트 아저씨는 눈을 껌뻑이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셨습니다. 가만히 있자. 아저씨가 부드럽게 말하고 나서 그 질문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듯 아빠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나요?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테이트 아저씨는 자기 앞쪽에 10cm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셨습니다. 왼쪽 눈입니다. 보안관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을 마주보는 쪽에서 왼쪽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과 같은 방향에서 보아 왼쪽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녀 쪽에서 보아 오른쪽이었어요. 핀치 변호사님. 그녀의 오른쪽 눈이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녀의 그쪽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테이트 아저씨는 마치 뭔가 갑자기 분명해진 것처럼 다시 한번 눈을 끔뻑거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돌려 톰 로빈슨을 보셨습니다. 마치 본능처럼 톰 로빈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에게도 뭔가 떠오르는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안관님, 지금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시오. 그녀의 오른쪽 눈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리가. 아빠가 법원석의 책상으로 걸어가서는 허리를 굽혀 맹렬하게 뭔가를 써대고 있는 손을 쳐다보셨습니다. 쓰던 손을 멈추고 속기록을 적은 서판을 재빨리 뒤쪽으로 넘기더니 법원서기가 핀치 변호사님, 지금 기억으로는 그녀의 그쪽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테이트 아저씨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테이트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했지요? 오른쪽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많이 난 건 그 얘기도 듣고 싶으신 겁니까? 아빠는 막 다른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는 좋습니다. 다른 상처라는 건 뭡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테이트 아저씨가 대답하시는 동안 아빠는 이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듯 고개를 돌려 톰 로빈슨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녀의 팔뚝에 타박성이 있었고 그 여자는 내게 목을 보여줬는데 목에도 선명하게 손자국이 나 있었고 목 언저리 전체였습니까? 목 뒤에도 말입니까? 핀치 변호사님, 목 주변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목이 가늘어서 어느 누구라도 쉽게 그 언저리를 보안관님, 그렇다, 아니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빠가 무뚝뚝하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테이트 아저씨가 잠잠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자리에 앉으며 검사님에게도 고개를 끄덕거리셨고 검사님은 판사님을 향해 고개를 흔들었고 판사님은 테이트 아저씨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자 테이트 아저씨가 무겁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증인석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아래쪽에서는 사람들의 고개를 돌리고 발로 마룻바닥을 긋고 갓난아이들을 다른 어깨로 옮기고 몇몇 아이들은 법정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우리 뒤쪽에 있는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소곤거렸습니다.
디리사이크스 목사님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도 재미가 없어 지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크게 소리 지른 사람도 없었고 피고와 원고를 맡은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치열한 공방도 없었으며 어떤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 보였지요. 아빠는 마치 소유권 소송을 처리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변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폭풍과 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빠이건만 강간 사건을 마치 목사님 설교처럼 재미없게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퀴퀴한 술 냄새와 농간의 헛간 냄새, 졸린 듯 개슴츠레한 눈에 무뚝뚝한 사내들. 핀치 변호사님, 그 사람들이 돌아갔나요? 하고 한밤에 묻던 신 목소리에 대한 공포도 내 마음속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악몽은 대낮의 빛과 함께 사라져 버렸고 이제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릴 것 같았습니다. 오빠 한 사람을 빼놓고는 방청객 모두가 테일러 판사님처럼 긴장에 풀려 있었습니다. 오빠의 입은 일부러 반쯤 웃으려는 듯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은 기쁨에 차 있었으며 확실한 증거에 관해 뭐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뽐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뿐이었습니다. 로버트 E. 리뉴얼. 천둥 벼락처럼 맺힌 서기의 목소리를 듣고 수탉 같은 키 작은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뒤뚱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자 그의 목도리가 빨개졌습니다. 선서를 하려고 몸을 돌렸을 때 우리는 그의 얼굴도 목처럼 빨갛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은 지 얼마 안 된 적은 수제 머리털이 이마에 서 있었고 뾰족하고 가는 코는 반들거렸고 턱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턱은 주름진 목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내가 수탉처럼 꼬르륵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메이콤 크기의 읍들마다 유월지방 같은 집은 하나씩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계가 출렁거려도 그들의 주위는 조금도 달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월지방 같은 사람들은 경제가 호황일 때나 불황의 깊은 늪속으로 빠져 있을 때나 군의 손님처럼 살아갔습니다. 어떤 훈육관도 그 많은 자녀들을 학교에서 붙들어 놓을 수는 없었고 어떤 공중위생 담당관도 선천적인 질병이나 온갖 기생충 그리고 불결한 환경에서 생기는 병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메이콘군의 6월 집안 사람들은 읍쓰레기장 뒤쪽 한때는 흑인 오두막이었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집의 판자벽은 여기저기 골함석으로 땜질을 했고 지붕은 판판하게 편 깡통으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본래 설계를 가까스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방이 일자로 연결된 4개의 작은 방을 갖춘 이 네모난 오두막집은 울퉁불퉁한 석회암 4덩어리 위에 불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이래 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여름철에는 쓰레기장에서 번식하는 해충들을 막기 위해 기름 묻은 무명 천조각으로 틀어 막아 놓았습니다. 6월 집안 사람들이 날마다 쓰레기장을 철저히 뒤지는 바람에 해충들은 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노력해서 얻은 열매들,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죠. 때문에 오두막 주변은 마치 정신병에 걸린 아이의 놀이터처럼 보였습니다. 울타리처럼 보이는 것들은 나뭇가지와 빗자루, 연장 자루들을 얽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연장 자루 끝에는 하나같이 녹이 쓴 망치 대가리, 뻐더러니 같은 갈퀴 대가리, 삽, 도끼, 그리고 곡괭이들이 철조망 조각과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케이트를 친 울타리 안에는 지저분한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에는 모델 T포트 자동차, 폐품, 버린 치과 의자, 낡은 아이스박스, 그 밖에 헌 구두, 낡은 식탁, 라디오, 그림액자, 과일 항아리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과일 항아리 밑에는 말라빠진 오렌지빛 닭들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쪼아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 구석의 모습은 메이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옆에 아름다운 붉은 제라늄이 이 빠진 에나멜 요관 6개에 담겨 나란히 한 줄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모디의 키스 아줌마가 아줌마네 꽃밭에 제라늄을 키우기로 마음 먹는다면 쏟았을 법한 정성으로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이엘라 6월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두막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6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9이라고 했고요.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며 지저분한 얼굴을 한 애들 몇몇층 늘 창가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구호품 바구니를 전해주는 크리스마스 때나 메이콤 시장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쓰레기는 직접 치워서 청소 아저씨를 도와주자고 부탁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집 앞을 지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아빠는 메이콤 시장의 권유에 따라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쓰레기장을 지나 국도에서 갈라져 나온 더러운 길 하나가 유월 집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그곳에서 한 450m쯤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흑인 거주 지역이 있었습니다. 국도로 돌아 나오거나 아니면 그 작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우회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인들을 앞마당에서 우회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11월 황혼 무렵 흑인 오두막집들은 굴뚝에서 옅은 파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 안에 피운 불로 문가는 호박색으로 달아올라 제법 말쓱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그 주위에는 닭고기, 황혼의 고기처럼 바삭바삭하게 튀긴 베이컨 같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빠랑 나는 다람쥐를 요리하는 건가 했지만 아빠처럼 시골에서 오래 산 사람은 주머니 쥐와 토끼 요리라는 것을 알아챘지요. 유월 아저씨네 집 뒤로 돌아가면서 그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증인석에 서 있는 그 작은 사람이 근처 이웃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재물 빗물에 아주 뜨거운 물로 빡빡 문지른다면 피부색이 희게 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로버트 유월 씨입니까? 길머 검사님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사님. 증인이 답변했습니다. 길머 검사님의 등이 약간 뻣뻣해졌고 나는 그분이 안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금 설명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법정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에 맞서 논쟁하는 상대방을 부모의 개인적인 적대자로 생각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휴정 시간에 논쟁을 벌이는 사람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여간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빠와 나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재판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을 보아도 아무런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점과 관련해 어떤 극적인 장면도 보여줄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쓴다면 그건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 법정 논쟁이 전문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날카롭게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싸움이 되는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빠가 아닌 다른 변호사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나는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아빠가 기머거리 증인에게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성을 높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아빠의 소임을 다하는 것처럼 길머 검사님은 나름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월 아저씨는 길머 검사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무례하게 대할 까닭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은 메이엘라 유월의 아버지입니까? 길머 검사님이 던진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지금 이 일을 어찌하겠어요. 그의 어미는 죽었습니다. 유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이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회전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돌려 인자한 표정으로 증인을 쳐다보셨습니다. 당신은 메이엘라 유월의 아버지요? 판사님이 묻자 아래층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유월 아저씨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은 호의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법정에 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여기서 한 번도 당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 말이요. 증인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판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데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문란한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소. 알아듣겠소? 유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알아듣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테일러 판사님 한숨을 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길머 검사, 이제 됐소? 재판장님 고맙습니다. 유월 씨 지난 11월 2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빠는 빙그레 웃으며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남겼습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이라는 말은 길머 검사님의 단골 메뉴였던 겁니다. 길머 검사님은 증인이 자기 입 말고 누구의 입으로 증언할 거라 생각하는 거지 하고 우리는 가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1월 21일 날 밤 저는 불쏘시개감을 싣고 숲속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막 울타리에 이르렀는데 메이엘라가 집안에서 칼에 찔린 돼지처럼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이때 테일러 판사님이 증인을 날카롭게 쏘아봤지만 그의 말에 악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다시 졸린 듯한 상태로 빠지셨습니다. 유월 씨,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해가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메이엘러가 빌어먹을 만큼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고 말씀드리던 차였죠. 판사님 또 한번 노려보자 유월 아저씨는 하던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었나요? 길머 검사님이 물었습니다. 유월 아저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판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메이엘라가 지독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길래 짐을 내려놓고 잽싸게 달려가다 그만 울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일어나 창 쪽으로 달려갔더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유월 아저씨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몸을 세우고 톰 로빈슨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껌둥이 녀석이 발정을 해서 우리 메이엘라를 덮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원래 테일러 판사님의 법정은 너무나 조용해서 의사봉을 쓸 일이 거의 없었지만 이때는 5분 동안이나 계속 의사봉을 두드려 대셨습니다. 아빠가 일어나 판사석에 가서 판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고 메이콩군의 책임 보안관 자격으로 헥테이트 아저씨는 중간 복도에 서서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을 진정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뒤쪽에 있는 흑인들에게서는 비록 입을 틀어막긴 했지만 화가 난 듯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크스 목사님과 딜과 나를 가로질러 몸을 기울여 오빠의 팔꿈치를 잡아당기셨습니다. 미스터 잼, 미스 진 루이즈를 집으로 데려가는 게 좋겠다. 내 말 알아듣겠니? 그러자 오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카웃 집에 가. 딜 너랑 스카웃은 집에 가 있어. 어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아빠가 자주 쓰시는 명언을 기억해내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산하게 나를 째려보고 나서 사이크스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그래도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 오빠가 이해하는 만큼 나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저희는 이해 못해요 목사님. 아직 9살도 안 됐거든요. 사이크스 목사님의 검은 두 눈에 근심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핀치 변호사님 너희가 여기 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니? 이 재판은 진 루이지 양이나 너희 사내 아이들에게도 적절치 않거든? 오빠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멀리는 보실 수 없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오빠가 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때 오빠를 떠나도록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딜과 나는 얼마 동안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위쪽을 올려다 본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테일러 판사님 의사봉을 땅 하고 두드리자 유월 아저씨는 만족한 듯 자기 답변을 음미하며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소풍객들을 긴장하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시무룩한 군중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군중은 점점 작아지는 의사봉 소리에 체면에 걸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법정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똑똑똑 하는 희미한 소리뿐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연필로 의자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지요. 법정을 다시 장악한 테일러 판사님은 의자 안에 몸을 파묻으셨습니다. 갑자기 피곤한 듯 보였습니다. 나이가 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언젠가 아빠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판사님과 사모님 입맞춤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아마 70살 가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어. 테일러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청객을 모두 내보내거나 적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내보내자는 것 말이요. 당분간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소.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은 찾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듣게 되는 법이요.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줄 권리가 있소. 다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고 싶소. 조용히 보고 조용히 듣길 바라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정에서 떠나야만 하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법정 모독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유월 씨, 가능하면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어법의 범위 안에서 증언을 계속해 주시오. 자, 길머 검사 계속하시오. 유월 아저씨는 마치 귀먹고 벙어리인 사람을 연상시켰습니다. 아저씨는 테일러 판사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입속으로 조용히 그 말들을 발음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곧 유월 아저씨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만족한 듯한 표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 테일러 판사님은 절대 속지 않을 집요하고도 진지한 표정이 나타났죠. 유월 아저씨가 증인석에 있는 한 판사님은 마치 허튼 수작을 하려면 어디 해보라는 듯 눈을 아저씨에게 떼지 않으셨습니다. 길머 검사님과 아빠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빠가 다시 자리에 앉아 주먹을 뺨에 대고 계시는 바람에 우린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길머 검사님은 오히려 필사적으로 보였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이 던진 질문을 듣자 길머 검사님이 긴장을 풀었습니다. 유월 씨, 피고가 당신의 딸과 성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까? 똑똑히 봤습니다, 검사님. 방청객들은 조용히 있었지만 피고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에게 뭐라고 속삭이자 톰 로빈슨은 다시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가에 있었다고 했죠? 길모 검사님이 심문했습니다. 네, 검사님. 땅에서 높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1m 정도요. 방 안을 완전히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게 싸움이 벌어진 듯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피고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말이죠. 집을 돌아서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그 녀석은 앞문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메이엘락이 정신이 팔려 그놈을 쫓아가지 못했지만요. 집으로 달려 들어가 보니 그앤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잽싸게 티에티에게 달려갔죠. 범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건너 껌둥이 동네 사는 녀석인데 매일 우리 집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난 15년 동안 군청에 대고 저 깜둥이 동네를 쓸어버리려고 청원했습니다. 옆에 살기 위험스러울 뿐더러 제가 가진 재산 가치를 떨어뜨린다고요. 6월씨 고맙습니다. 길모 검사님이 서두르 신문을 끝냈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서 성급히 내려오다가 그에게 질문하려고 이미 일어나 계신 아빠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은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톰 로빈슨의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개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끝으로 적재님의 때론 숲이 되어줘 날 안아줘 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